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미국은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한국은 지금 크리스마스 아마 지금 시간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너무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겁게 지내셔서 잠을 못 이루신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인사드립니다. 미국 오늘 토요일이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비행기편 취소되거나 연기돼서 정말 그 수십 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겨울 폭풍, 추위, 눈보라, 바람, 그래서 뉴욕의 버팔로 같은 곳은 굉장히 지금 피해도 심하다고 하고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그 겨울 폭풍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서부나 아니면 이제 동북부, 캐나다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곳에 거의 3억 명 정도는 지금 이번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전된 곳은 너무 많아서요.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포함을 해서 뉴욕의 버팔로 주변으로 자녀를 보러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전은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캔사스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바움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갑자기 막 그 상태도 바뀌고 심각한 그 해를 끼치는 그런 그 폭탄 사이클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길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오늘의 미국을 미국 각 지역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지금 이 여행길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먹을 것 또 물 준비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시장을 갔는데 겨울이라서 그런지 그 번데기요. 캔에 들어있는 번데기 데워 먹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샀는데, 여러분들 여행 가시는 분들은 만일의 사태를 모르는 것이고, 인간이라는 동물은 항상 보험을 들어두면은 어떠한 면에서든 사고 불편함이 없는데,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나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항에 딱 갇혀 있다 하시면은 이왕 이렇게 된 것, 혹시라도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지만, 쇼핑을 좀 덜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공항의 쇼핑 구조는 이렇게 돼 있구나. 그걸 말을 하나하나 느끼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비행기를 요 며칠 사이에 타셔야지 될 그럴 스케줄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비행기 스케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한 번 더 남았나요? 위켄드 에디션인데, 이번 주에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했었던 뉴스는 역시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대통령도 만나고 의회에서 연설도 하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예측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것이 틀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먼 나라의 스토리를 가지고 또 그 인간이 무슨 이게 현실인가? 소설인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그리고 저 사람들 참 안 됐다 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느낀 뉴스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무척 냉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할 때 심지어 몇몇 공화당 의원들을 빼고는 무척 그야말로 무슨 사랑하는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맞이해줬고, 미국이 강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니까는 그런 것도 있고, 인간적으로도요. 그렇게 맞이하면서도 젤렌스키의 요청을 거부한 게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보낸다고 하고, 의회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자선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꼭 이끌어 가야지 되고, 미국이 이끌고 있는 국제 안보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우리가 얼마나 잘 책임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 전투 탱크, 전투기 날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은 딱 거부했습니다. 이건 미국이 선을 정해놓고 그 선까지는 아낌없이 지원을 하지만, 기꺼이 지원을 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미국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전쟁이기 때문에. 도와줘서 고맙다고는 얘기하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요청을 하던지, 그것도 본인의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그 영어에 감정을 실어서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 직접 글도 쓰고요, 그런 출신이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될 겁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대국이라고 했는데, 하고 있고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이라는 존중과 말을 들으려면은 이런 사명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도움받아가는 국가의 대통령이. 그래서 처음에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하려고 하는, 그걸 우크라이나의 지금의 비유를 했습니다. 사라토가라는 지역에서의 승리, 배틀 오브 사라토가는 굉장히, 사라코가가 아니라 사라토가의 지명 이름, 그것은 굉장히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학교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 다 학교에서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립전쟁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시작돼서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독립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한 2년쯤이 흘러서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이곳이 승리하게 된 터닝 포인트가 된 전쟁. 18일 동안 배틀 오브 사라토가에서 이긴, 영국이 얼마나 이 식민지를 그 과거에 고립시켜 보려고 하고, 뉴 잉글랜드 그쪽 저쪽 동북부 지역에서 그래 보려고 했는데 영국이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야,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아무 힘도 없이, 그런데 그 하는 것을 보니까 어머, 이거 장난 아니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독립하겠다는 미국을 도와준 겁니다. 결정적으로 프랑스가 도왔죠. 프랑스가 그런데 너무 자선적인 마음이 강해서 그랬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안 됐다, 우리가 좀 도와주자 하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보낸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유럽에서도 미래를 본 거죠. 자신들의 미래를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그 대륙의 그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아무것도 없으면서 싸우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도왔죠. 프랑스군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도운 거죠.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유를 했습니다. 미국이, 독립하겠다는 미국이 영국에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적이었잖아요, 당시에.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적인 것처럼 영국의 적이었던 프랑스가 여기에 가담을 해서 미국이 독립을 할 수 있게 됐죠. 잘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누가 그렇게 잘 싸울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사라토가의 승리가 있고, 세월이 좀 흐르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영국은 프랑스, 미국, 이렇게 이를테면 연합군, 요크타운에서 결국은 이쪽에서 승리를 잡아서 미국이 독립을 했고, 수백 년의 세월이 독립을 하고 나서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미국은 영국과 식민지였던 그런 국가가 아니라 영국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죠. 그리고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으니까 절대로 쳐다도 안 보겠어. 미국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미국과 영국은 가장 강한 동맹국입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그때는 프랑스의 도움으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지금은 영국과 미국의 사이가 프랑스와 미국의 사이보다는 훨씬 가깝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호주에 새로운 무기를 지원을 해서 프랑스가 팽당하는, 나는 새 됐네? 호주가 우리랑 먼저 계약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영국과 미국이 더 강한 무기를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다 시대를 읽은 영국과 미국과 호주의 한 수 두미고, 그렇다고 해서 또 프랑스가 완전히 미국과 거래를 끊은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도울 때 영국도 프랑스도, 영국이 먼저 그랬죠. 미국과 더 가깝게. 그러다가 프랑스는 워낙에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과 가까웠기 때문에 뭐 주춤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은요, 아마 전쟁 이전에 독일이나 프랑스가 전쟁이 났었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지금 이러한 얘기들을 제가 중간에 이제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와 이런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와서 한마디로 우크라이나는 예전에 미국이 독립전쟁할 때 그때와 똑같다. 그때 만약에 유럽이 프랑스가 미국을 돕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도와주십시오. 도울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들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잃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를 지원을 해서 우리도 살고 당신도 살고.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마찬가지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연설과는 별도로 사석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러시아를 더 많이 압박하라는 압력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합니다. 세계는 지금 미국의 리더십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세계 안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전쟁이 또 거기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단되면 안 됩니다. 아니 뭐 바다 건너 있다고 우리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폭삭 망했을 때 그 영향이 미국으로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너무나 연결됐기 때문에 저쪽 나라가, 바다 건너 저쪽 나라가 그렇게 됐을 때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얼핏 들으면 뭐 세계화에 대한 찬가 같이 들리지만 그건 아니죠. 뭐 미국 뭐 냉전 외교 당시에 뭐 제 전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살아야 미국이 러시아와의 그곳에서 살아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나면은 지금은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중국도 조금 러시아에서 피하려고 하고 인도도 처음보다는 약간 멀어지기는 했지만 이게 다시 시간이 흘러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먹히고 만다면 중국도 다시 생각하죠. 대만에 대해서.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요. 애틀란틱인가요? 하도 제가 많은 자료를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급입니다. 그 아래에 그 깊은 속을 읽지 못하는 그런 매체는 언급하지 않는데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이기고 있는 것이 대만이나 한국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 안정에 대해서. 중국이 뭘 함부로 보고 어떻게 못하니까. 그런 점들도 있는 거고요. 또 뭐 이란의 문제도 그렇고 독재 정권은 다른 독재 정권이 아닌 곳이 뭉치면은 힘을 쓰기가 힘들다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싸움의 지금 주요 전선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줬습니다. 푸틴은 여전히 미국과 나토가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겨울이 되고 에너지 값이 비싸지고 그리고 이제 난민이 780만 명 정도가 주로 이제 유럽이죠.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겨울이 되고 더 많아지면 유럽이 짜증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사실은 사람들 이동이 많았죠. 그 780만 명은 외부로 나간 것이고 그 내부의 이동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 푸틴은 지칠 거야 유럽이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해서는 제가 정규방송 시간에 너무 많은 연설 내용이었기 때문에 담지 못했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그 연설장에
의회 연설장에 한 자리에 몇십 명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도 있었고요. 그곳을 이렇게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다 잊었어요. 박수를 가장 많이 받았던 순간 가운데 하나가, 그때는 젤렌스키 연단에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박수친 게 아니라 미국으로 디아스포라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공화 민주 정치인들이 많은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전에 그 인천 그 광역 유정복 시장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인천 제물포에서 120년 전에 121분이 하와이로 이주해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 인천 제물포 한국이 너무 잘 살고 막 부러울 것이 없다면 왜 이 먼 곳까지 왔겠습니까? 디아스포라.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그게 미국은 그다지 많이 오지 않았으니까 거리상으로, 언어상으로 유럽 쪽으로 많이 가서 이걸 지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서방 세계는 푸틴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처럼 계속 증명하면서 다른 독재자들에게 경고하기를 바라는 건데, 사실은 잡지 애틀란틱은 이런 지적을 하더군요. 미국이 그 당시에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리고 준비를 하고 쳐들어간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라고 이제 입장을 바꿔놨다면, 미국이 당시에 우크라이나라고 입장을 바꿔놨다면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우크라이나가 짧은 시일 안에 그런 모든 생각을 확 걷어내 버렸잖아요. 애국심과 용기와 그쪽 지역의 그런 특성 같은 것으로 인해서 오랜 동안에 몽골이 들어왔다 나가, 스탈린의 압제를 받다가 또 말아, 그러다가 나중에 독립하고 나서도 그런 어수선한 시대에는 얼마나 이상한 그런 정치인들이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겪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의 그 강직성과, 그리고 워낙에 무슨 군사 무기 같은 것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잘 다루잖아요. 저격수 같은 유명한 저격수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모든 특성들이 다른 나라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만큼의 결과를 러시아와 싸워서 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 미국과 연합군은 오히려 비교적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거의 미국도 이번에 또 450억 달러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니까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하라고 저도 자연스럽게 말을 하네요.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오히려 미국과 연합국은 싼 비용으로 러시아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이건 애틀란틱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저 같은 저항은 대만과 한국과 일본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대통령이 전쟁 당시에 몰래 비밀리에 미국으로 와서 나토 수송기를 타고 와서 10시간을 미국에 머물면서 다시 한번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지적을 하더군요. 미국이 도움을 준 게 사실 돈이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생명과 비교할 때는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돈에 불과해서 도와줬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하다. 왜냐하면 젤렌스키의 국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들의 나라를 지키는 거지만 피도 그곳에 내놨고, 소중하고 안락함, 집, 모든 안전 같은 것을 포기를 하면서 러시아의 독재를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네. 자, 그 정도 해서 죄송합니다. 독일이 만약에 1월 달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또 독일이 경제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크니까 독일이 이끄는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면서 희생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 그렇게 만약에 어느 전문가가 말했다면 미쳤어. 참,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군.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무기 선적이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전례가 없고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도 내년도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던 집권당이 바뀌어도 의회에서 이 단합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어느 기자인가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합니다. 의회에서 이제 그날 몇몇 의원들의 평소에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의원들은 평소에도 저질이라는 평가를 받던 의원들이 그런 행동을 하더군요. 그 부분은 또 북한과도 연관이 돼서 내일 전해드리겠는데, 아무튼 푸틴은 서방에 지친다는 것을 본인은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칠 것이라고 내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그것도 지도자들이 할 탓이죠. 미국도 지금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공화당이 싫어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470억 달러 추가 원조를 이번에 1조 7천억 달러. 어제 다 통과됐습니다. 하원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되는 일은 없고요. 이것까지 상원 하원에서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들어갔던 돈이 한 47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면 450억 달러, 이번에 또 그와 비슷한 돈이 들어가니까 당분간은 적어도 미국의 지원은 끊기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을 산산조각이 났다 하는 것을 저는 하나 확인을 하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너무 많이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금방 우크라이나 무너진다, 뭐 대통령이 뭐 초짜라서 그래, 6개월밖에 안 돼서, 코미디언 출신이 하긴 뭘 하겠어.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금 계속 한국이 뭐 지킨다고 하면서 러시아를 지원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상황에 무슨 정말 세계의 티라니들과 한편이 되는 거죠. 물론 한국도 한국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한 챙겨야지 되지만 그 부분은 한국의 외교에 달려있는 거죠. 세계가 지금 다 이런데 뭐 어떡하느냐. 뭐 그거는 외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뭐 금방 뭐 달라진다면서요. 많은 한국의 뭐 방송인들도 달라지고 그거 막 뭐 세계가 이렇게 뭐 책에 쓸 겁니다. 제가 많이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기를 바랬었고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한 사람을 욕을 해야지 침공 당한 사람을 욕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정당과 그런 정치인과 그런 방송인, 그런 저널리스트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침공 당한 주체를 흉을 봐야지, 비난을 해야지. 그래서 그 점이 하나가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뚜렷하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그런 대단한 힘으로 전문가들의 예측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상황이 이렇게 왔을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크림반도도 그거 러시아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월 달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미국이 이만큼 지원을 했겠습니까? 러시아가 싫어하는데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 왔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이 정도의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까요? 의회의 그 800 몇십 페이지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최종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뭐 8개 챕터라고 하고 요약본만 하더라도 뭐 15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154페이지. 저는 이거 못 읽어봤습니다. 요약본 정도를 읽어봤는데, 이 의회의 그 계산이 그랬더군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다 챙기는 것으로 이 일은 그렇게 방향의 가닥을 잡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다간 큰 걸 놓치겠어? 하면서 큰 것만 잡고 디테일을 놓아줄 것인가, 물고기를 잡을 때. 의회는
디테일은 놓아주고 큰 것을 잡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주 측근들에 대해서만. 의사당 사건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거잖아요. 결국은 2020년 대통령 선거가 가짜였다. 부정투표로 바이든이 당선됐으니까 이거는 당선도 아니고 당선된 것도 아니니까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이어야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라고 땅땅땅 선언을 하는 부통령의 그 약식 선언이 없어야지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당으로 쳐들어가야지 된다. 날짜까지 정해주고 그 날짜에 그 앞에서 연설을 하고 가라. 나도 갈지니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거기에는 막 수많은 애리조나라든가 텍사스라든가 이런 지역의 공화당 정치인들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도 현장에 갔고 본인들의 지역구에서 일을 했고 연락 분담을 했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물 속으로 빠져나가게 잔챙이니까 놓아두고 큰 것만 잡은 게 이번 보고서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션 해니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어요. 검사처럼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으니까 트럼프가 한가운데 있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다시는 공직에 출마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걸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가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지 따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그 선거가 가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민과 측근을 가짜라고 선동을 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런 일들마다 다 증거를 붙이는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조차도 선거는 정당한 선거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민주당입니까? 아니죠.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엄청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서 법무장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뭔가를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갔잖아요. 그때도 젤렌스키가 대통령이었고, 선거 캠페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어떠한 비리 같은 것을 거기서 찾아내보려고 아랫사람을 시킨 게 아니라 법무장관이 직접 갔잖아요. 루디 줄리아니와 함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식은 있는 거죠.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도 그 지난번의 선거가 러시아가 개입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했는데도 계속 가짜가 아니라면서 가짜 선거였다고 선동을 한 것. 두 번째, 폭도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말로도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그쪽으로 모이라고 한 것을 날짜까지 딱 정했잖아요. 세 번째, 폭도들이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고 가서 무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자리에 가서 발을 책상에다가 놓고 낸시 어딨어, 부통령, 펜스 어딨어, 마이크 어딨어 하고 다닐 때 교수대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걸겠다고 목을 그곳에. 그렇게 할 때도 옆에서 측근들이 말리십시오. 말리지 않았습니다.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사망자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부통령이 그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엄청 압박을 넣었던 것.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형사 기소돼서 조사받아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직 출마에 금지시켜야지 된다. 이미 출마 선언했죠. 아무튼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일인데 800 몇십 페이지나 된다고 하니까 854페이지라고 하니까 디테일이 그 안에 담아 있는 거죠. 가장 충성스러웠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문 호프 힉스라는 그 자문이 그 친구, 또 다른 친한 친구에게 그런 의사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텍스트를 보냈다잖아요. 야, 우리 모두는 이제 나 트럼프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테러리스트처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일을 이렇게 잘해 오시고 레가시가 염려됩니다라고 호프 힉스가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젊은 호프 힉스가. 그랬더니 대통령이 야, 내가 야라고 안 했겠지만 야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말하니까. 그리고 어리니까. 딸보다도 훨씬 어리니까. 처음에 그 백악관에 들어갈 때 28살이었고 지금은 이제 30살 좀 넘었겠네요. 호프 힉스에게 야,
내가 지고 나서 누가 내 레가시를 생각하니? 다 소용없는 일이야. 이기고 볼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이제 디테일이 들어갔다. 진 다음엔 상관이 없어. 그리고 레가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기고 볼 일이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시작부터 본인도 가짜라는 것을,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계속 주장을 하면서 끝낼 힘이 있었는데 끝내지 않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정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끝나지 않았다. 2024년도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고,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기소되고 감옥에 있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전부 사면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션 해니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못지않게 더 빅마우스죠. 날마다 저녁 프라임타임에 수많은 시청자들을 꽉 묶어두고 있으니까. 션 해니티가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 이제 팍스를 보시는 분들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게 부정선거였다, 가짜 선거였다, 트럼프가 해왔던 그런 많은 주장을 트럼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무슨 모노로그 같은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바이든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런데요, 그 션 해니티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션 해니티의 방송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저를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션 해니티가요,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단 한순간도 1초도 한순간도 1초도 그것이 부정선거였다고 믿어본 적이 없다. 바이든이 당선되지 않았다고 믿어본 적이 없다. 트럼프가 당선자라고 믿어본 적이 없다. 단 1초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증언을 했겠어요? 방송은 뭐 방송의 표현의 자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16억 달러 션 해니티 뭐 팍스에 대한 소송에 대한 그 법원 증언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서하고 나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해요. 돈 내야지 되고 감옥살이 해야지 되니까. 그게 바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이 대통령이라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거 안 하면 감옥 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 일은 왜 나왔냐면 도미니언이라는 그 투표 시스템, 도미니언 그 보링 시스템이라는 그 기계가 뭐 잘못돼서 트럼프라고 찍으면 바이든으로 다 바뀐다면서요, 표가. 그게 트럼프의 주장이었고 수많은 한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주장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엄청 많고요. 그랬는데 방송으로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도미니언 그 보링 시스템이 고소를 하니까 거기는 이제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나는 한순간도 1초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초도 그게 부정선거라고,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바이든이 당선되지 않았다고 믿어본 적이 없었다. 팍스 사람들 다 그래요. 원래 다른 방송국에 있다가 이제 팍스로 간 뭐 증권을 많이 했었죠. 증권 그냥 그 장에 서서 리포트를 많이 했었던 마리아 그 바리토로모도 뭐 여성이요. 머리 한 그분은 이제 시그니처가 머리죠. 한 여기까지 오는 그런 분도 엄청 많이 인터뷰를 했었죠. 그런데 법원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루답스도 그랬고.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루답스는 결국은 쫓겨나던데요. 팍스에서도. 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경제의 죽어버린 추세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투자가들에게 터프한 한 해였죠. 뭐 요즘 한인분들도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많은 암호화폐에도 투자를 하고 계시고 한데 뭐 일반 인덱스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뭐 좀 저축성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싼 돈 시대는 끝났다. 싸게 남의 돈 빌려 쓰는 시대. 지금 이제 금융계에서 2022년도에 완전히 사라진 것이요. 당연하죠. 그건 뭐 이자율이 올랐기 때문에 2010년을 돌아보면 이자율이 거의 0%였습니다.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왜 아직도 이렇게 낮아? 거의 0%잖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정도 되고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실 때는 이것보다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싼 돈 시대 끝났다. 불마켓도 일단은
일단은 중지, 죽음. 그런데 그게 나이가 너무 오래돼서 숨진 게 아니라 연준에 의해서 여기도 이제 숨이 끊겨버린 거죠.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사람들이 투자하고, 너무 정규방송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S&P 500 인덱스가 2009년 재정 사태가 있고, 그리고는 2021년 지난해 이제 뭐 피크고 할 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한 600% 올랐었는데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나스닥은 더하죠. 나스닥은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서 아무튼 그 피크를 치고 올해 뭐 20% 내려가고 그보다 더 내려가고 막 했잖아요. 그런 것. 채권도 미국, 유럽, 뭐 신흥시장 이런 그 채권 지수도 많이 한 16, 12, 18, 15% 이 정도는 내려가서 모든 것의 강세장은 끝났다. 불마켓도 죽어버렸네. 올해 일단은. 그리고 자본이 이제 증발해버린 것. 이것도 뭐 미국의 이자율 인상과 연관이 다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좀 돈 푸는 것, 양적 완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돈 푸는 것, 돈을 막 찍어내는 것을 과도하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이 대유행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끝나버린 거죠. 미국, 영국, 뭐 유로 지역,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에 한 11억이 아니라 11억은 뭐 껌값이고 11조 이상을 풀어서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무슨 수익률이 떨어진 것도 있고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돈이 많아지니까 투기 같은 것으로 당연히 물리게 되고 해서 미국 기업이 2010년도부터 2021년 그 사이에 채권의 수익률, 기업의 여러 가지 이런 그 변동들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러다가 막 돈을 막 찍어내다가 올해 그냥 막 이런 것들 다 줄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또 올해부터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그리고는 이자율을 계속 올리고 하니까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어져서 2021년도 세계적으로 6,550억 달러의 그 모금 기록 갱신이 있었는데, 미국 기업 공개 IPO요. 이게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최저가 돼버린 겁니다. 합병하고 인수하고 하던 것이 한창일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합병하고 어떤 회사 인수하고 몸집 키우고 하는 것에 어떤 가치가 좀 줄어든다고 할까요? 드라마틱한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본이 너무 풍요로웠다가 그랬다가 이젠 자본 부족의 시대로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이제 주식은 성장하는 그런 것보다 그 가치, 인덱스 주식도 보면은 그 value하고 그 growth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그동안은 이 성장주가 굉장히 좀 핫했다면은 그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당장 눈에 띄게 1년 사이에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value, 안정적인 곳으로,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 패턴이 사라지는 겁니다. 돈이 막 들어와서 좀 허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부터 2021년 말까지는 성장주의 지수가 6.4배 이 정도면 이제 급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 주식이 나가고 밸류 주식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다시 이제 파열됐죠. 도박이다라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100% 이렇게 의심하고 지적하고 그런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하고, 그리고 그 창업자 30살 된 사람이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돼서 끌려오고, 회사는 완전히 돈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을 보고는 그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규모 사기였네? 라고 하면서 미국의 뉴욕에서도 8가지 혐의에 대해서 30살의 이 샘 뱅크맨 프리드를 기소를 했기 때문에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110년형 정도는 나온다고 하니까, 이 FTX라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돈을 사람들이 넣었는데 80억 달러를 유용해서 본인이 이 FTX보다 먼저 만든 알라미다 리서치라는 헤지펀드 회사에 돌려막고 뭐 거짓말하고 투자를 받고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FTX의 몰락은 사실은 암호화폐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품은 이제 꺼져간다는 것을 관계 당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1년도 피크 때 암호화폐 시장이 3조 달러였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8천억 달러, 그러니까 아니죠. 2021년 시작할 때 한 8천억 달러 정도 됐고 막 피크가 되니까 그게 불어나서 3조 정도 됐는데 지금 다시 8천억 달러 정도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뿌리는 결국은 좀 뭔가 싼 거에서 크게 많이 벌고 막 풍부하게 돈도 주변에 많았었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 정부에서 모두 줬는데 조금 내가 비트코인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 같이 모아서 살래 하고 되니까 뭐가 되니까 또 하고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서 나 이거 직장 다녀야 돼? 안 다녀도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이제 바꾸셔야지 될 때도 온 거죠. 돈이 얼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 일시적인 거야. 조정하는 거야. 일부러 이러는 거야. 또 그때처럼 올라갈 거야. 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세월이 얼만큼 흘러가면 그때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생활하는 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유가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큰 불로소득이 나에게 기쁜 마음 줄 것인가 아닌가 이런 그 욕망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것을 많이 가르쳐 준 게 또 이 비트코인과 연관된 FTX의 떠오름과 몰락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지금 재정 분야에서는 올해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봤어야지 될 것 같고요. 이리하여 오늘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도요. 2주일 전부터 제가 토요일에 2가지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여러분들 하루 쉬시고요. 또 일요일 내일은 미국은 크리스마스 데이고 한국은 크리스마스를 지낸 26일이 되겠네요. 저는 잠시 뒤에 또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뵙겠는데 오늘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는 이것도 다 이렇게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의 미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언제부터 오늘의 미국을 시작하셨습니까? 저의 답은 모릅니다. 저 정말 모르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터 뉴스를 하셨습니까? 저 정말 모르거든요. 예전에는 아침 뉴스 3시간 뉴스 앵커 했었던 때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3시간을 아침 뉴스 앵커를 했지?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오늘의 미국보다 더 빠르니까 오늘의 미국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시작되니까요. 뉴스는 그때는 7시에 시작해서 10시까지 뉴스 했었던 적도 있어요. 기자들과 같이. 그랬는데 저 정말 모르거든요. 다만 제가 뉴스를 한 게 30년이 넘는다는 것,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런데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시작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 됐는데 저는 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뚜렷한 분들이 많으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불만을 하시고 해도 그냥 저는 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목표 자체가 한국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국에서 더 자세히 보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한국에서 그렇게 빨아들듯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이슈가 밖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아닙니다. 저의 이 타이틀은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밖에서는 한국에 관해서 어떤 이슈를 보도하지? 그 이슈를 한국 안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밖에서는 어떻게 전하고 있지? 차이가 무엇인가? 이건 똑같이 보도하네? 그럼으로써 한국 밖에서 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조금 객관적으로 그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몇 개월 되니까 저로서는 좀 방향이 보이는 것 같은 시점이거든요. 내일 전해드릴 뉴스 가운데서는 이게 한국 뉴스야? 미국 뉴스야? 인종과 관련돼서인데 하나의 이슈는 이거 한국 뉴스는 맞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 정도의 뉴스가 나온다면 그 뉴스를 만들어낸 주체를 뭐라고 생각할까? 너무 클래스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오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함께 할까요? 자, 또 다시 뵙겠습니다.